제가 거의 1등이었던 것 같아요. 수학이랑 과학 과목은 뭐 실수해서 틀리지 않는 이상은 100점을 맞았던 것 같습니다. 공부는 항상 하기 싫었고요. 수학과 공부를 거의 이제 초육 경력방학 때부터 시작했잖아요. 계획 세우는 것 자체는 유치원 때부터 했어요. 안녕하세요. 좋은 교육을 선도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대치동 리즈 집현전입니다. 저는 실장 김다영이고요. 오늘 주제는 중등 내신 대비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. 올해 2학년 친구들은 처음 시험을 보기 때문에 걱정이 많을 것이고, 올해 1학년 친구들도 시험을 보는 학교들이 많아지면서 내신 대비 관련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.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다 이제 전교 1등 출신 선생님들이십니다. 어떻게 공부를 해왔는지, 그리고 올해 중학교 친구들이 특히 수학 과목 관련해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인혁 선생님은 전교 1등이셨나요? 저도 중학교 때는 한창 잘 나가던 시절이어가지고 수학은 계속 1등이었고 다른 과목들은 시험 때마다 다르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계속 괜찮은 등수를 받았었던 것 같아요. 박려 선생님 얘기도 들어볼게요. 수학만 전교 1등 하셨나요? 아니면 다른 과목은 좀 어땠을까요? 저 같은 경우는 다른 과목도 두루두루 준비를 했었습니다. 뭐 실수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거의 100점 맞았던 것 같아요. 중학교 때 이제 학기마다 등수를 알려주진 않았어요. 대신 이제 학교에서 소위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이제 서로서로 평균을 물어봐요. 걔네들끼리 같이 한 거니까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겠죠. 근데 거의 대부분 제가 거의 1등이었던 것 같아요. 노원재 선생님은 중학교 때 어떠셨을까요? 그래서 12번 중에 4번 정도 종합 전교 1등 했던 것 같고, 그리고 수학이랑 과학 과목은 뭐 실수해서 틀리지 않는 이상은 100점을 맞았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먼저 첫 번째 가벼운 질문으로 내신 준비 유형에 있어서 계획파셨는지 아니면 벼락치기 파셨는지 이런 거 궁금한데요. 저는 중학교 때는 확신의 벼락치기파였고요. 고등학교 때는 살짝 더 공부량이 많아져서 계획파로 서서히 넘어갔던 것 같고, 저는 이전 영상에도 말했었는데 완전 P 성향이어가지고 그냥 계획 같은 거 없이 하고 싶은 거나 아니면 급한 순간 좀 더 열심히 하는 스타일인데 뭐 오답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계획을 안 세우면 불안하면 세우면 되고 아니면 굳이 뭐 안 세우고 싶으면 안 세워도 될 것 같아요. 박유한 선생님은 굉장히 계획적이실 것 같긴 한데 중학교 한정으로 어느 정도의 벼락치기와 어느 정도의 계획이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.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저는 예를 들어서 특정 기간이 시험 기간이다. 그러면 그 주간부터 3주 전부터 준비를 했어요. 평소에 학교 공부를 하지 않는 대신 쉬는 시간에 예를 들어서 뭐 국어 시간이 끝나요? 그러면 10분 동안 내 필기한 걸 쫙 봐요. 아, 그렇게 바로바로 복습하면 기억이 좀 많이 남거든요. 평소에 공부하지 않는 대신 그런 식으로 복습을 꾸준히 해왔고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한 2, 3분 좀 남으면은 그 전 시간 걸 한번 봐요. 전 시간 거랑 오늘 배울 거 쫙 봐가지고 예습 복습 계속 쭉 하면서 한 달 전까지 쭉 유지를 해오다가 마지막 한 달은 뭐 기술 과정 이런 것들 있잖아요. 뭐 아니면 역사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암기 위주로 주차별, 일자별 나눠가지고 그래서 언제 뭐 공부하고 언제 뭐 공부하고 이렇게 계획 나눠서 벼락치기 겸 계획적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. 사실 똑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그걸 수업 끝나고 바로 보느냐, 아니면 나중에 지나서 보느냐에 따라 나한테 남아있는 게 다르니까. 이런 그죠, 거 그죠. 다들 해보셨나요? 수업 끝나고 바로 복습하고 이런 것들 해보셨나요, 선생님들? 기억이 잘 안 나는 일단 안 했던 것 같아요. 사실 이게 들어는 봤지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진 않은 것 같은데, 노원 선생님 이런 공부법 해보셨나요? 저도 필요성은 느끼는데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안 돼서 그런지 잘 못하고 있어요, 그렇게는. 중학교 때는 정말 그렇게 안 했고요. 고등학교 때도 안 했고, 대학교 와서도 해야는 겠는데 습관이 안 돼서 네, 못하고 있습니다. 박유현 선생님은 중학교 때부터 어떻게 그렇게 의지가 있으셨죠? 사실 대한민국에 안 그러신 학부모님들이 거의 없겠다만 이제 저희 부모님도 좀 교육열이 높으세요. 계획 세우는 것 자체는 유치원 때부터 했어요. 영어랑 중국어 공부를 했었어요. 그거 그 두 과목 한정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특정 날이 제가 토플 시험 보는 날이에요. 그러면 그 전부터 예를 들어서 어떤 교재를 공부할 거고 느 개월에 이 교재 끝내고 어느 개월에 이 교재 끝내고 그거를
이제 혼자 살기 힘들잖아요, 어릴 때는. 그래서 엄마가 이제 스케일 짜는 법을 알려주셨어요. 이게 그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체화가 된 거고, 그게 중학교 올라가서 제가 한번 짜보고 엄마한테 이렇게 계획을 짜봤는데 어떠냐 이제 여쭤보면은 이런 부분 좀 더 수정하면 좋겠다. 조언해주는 식으로 계속 이렇게 수정을 해나가고, 고등학교 때는 이제 기숙사잖아요. 중학교 때 세우던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저 혼자 다시 계획 세워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. 중학교 시험 기간 때 이제 공부하기 싫을 때도 진짜 많을 것 같아요. 박유한혜님은 많이 공부하고 싶었던 분인 것 같고 별로 그런 흔들림이 없으셨던 것 같긴 한데. 저는 사춘기가 좀 빨리 왔어요. 그래가지고 아, 사고도 엄청 그렇구나. 치고 엄청 질풍노도의 시기를 초기 때 거치고, 근데 1년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지쳤는지 그 이후로 막 엄청 공부하기 싫어 그런 것들 없었고,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수학과 공부를 거의 이제 초육 경력방학 때 시작했잖아요. 그 이과를 가야겠다 마음 먹고 나서 이제 영재교육 온 친구들이 초등학교 5, 6학년인데 실력 정석 막 기백 다 끝나 있고 막 그런 거예요, 애들이 지금. 그래가지고 와, 이거 다 정말 늦었구나. 약간 경각심이 엄청 생기더라고요. 중학교 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가고 싶은 목표가 있었으니까. 그래서 목표 설정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어느 학교를 가고 싶다. 그런 것들. 저 같은 경우는 수학과 공부하는 게 좀 어려워가지고, 혼자 공부하는 게 어려워가지고, 좀 힘들 때는 울면서 공부를 했어요.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. 이렇게 다시 하고, 다시 하고, 다시 하고. 그런 거는 있었는데, 공부하기 싫었던 적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. 시간이 아깝다는 게 느껴졌으니까, 당시에는. 노원 선생님 뭐 공부하기 싫을 때 많았나요, 중학교 때? 공부는 항상 하기 싫었고요. 공부는 항상 왜냐면 이게 좀 제가 흥미로운 부분들을 공부하는 건 너무 좋지만 네. 결국 대부분의 공부는 시험 보려고 하게 되잖아요. 그런 부분이 좀 힘들었고, 근데 대신 그거는 있었어요. 이제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. "공부만큼 내 노력대로 성적이 나오는 게 없다. 공부만큼 아, 내 노력한 만큼 딱 나오는 게 없다."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, 음, 네. 그런 점은 있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열심히 한 만큼 이제 점수가 나오고, 제가 저번 음, 시험보다 더 시간을 쏟아봤더니 점수가 올라가고, 안 그럴 때도 있겠지만 보통은 그렇거든요. 보통 더 하면 더 나와요, 당연히. 더 했는데 시험 성적이 떨어지고 이러지는 않으니까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재미를 느꼈었던 것 같고, 그리고 저도 이제 중학교 1-2 학년 내내 공부하기 싫다가 영재고라는 목표가 좀 생기고 나서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때 하루에 10 시간 정도씩은 공부를 하면서 계속 고등학교 입시 준비를 했었습니다. 그다음에 뭐 수학 관련해서 아이들이 수학 풀이를 잘 적는다는 게 어떤 건가? 잘 이제 아예 진짜 몰라서 잘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, 막 풀이 잘 적고 싶지만 그게 실제로 잘 안 돼서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, 내신 시험을 위해서 수학 풀이 잘 적는 법, 이런 거는 어떤 걸까요, 노원 선생님? 그 풀이를 잘 적는다는 거는 일단 수학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아실 거예요. 그러니까 애가 풀이를 적은 걸 보면은 잘 적은 풀이인지 못 적은 풀이인지를 판가름하는 거는, 풀이를 보는 사람이 요구하는 중요한 포인트들 써야 될 걸 다 적었고, 그다음에 안 써도 될 거는 안 적었다. 이게 이제 잘 쓴 풀이거든요. 근데 그게 수학 선생님들은 풀이를 많이 보고, 뭐 답지에 있는 풀이든 학생들이 쓴 풀이든 제가 쓰는 거든 이거를 많이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건데, 다른 과목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학생들이 풀이를 쓰는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거는 반드시 써야 되고 어떤 거는 굳이 안 써도 되는지 이게 이제 판단이 어려워요. 그래서 이제 자세히 쓰려 그러면은 한도 끝도 없이 자세히 써야 되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.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, 그리고 너무 이제 간단하게 정말 중요한 논리적 그 계단에서 한 단계를 그냥 스킵을 해 버리면 거기서 감점이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뭐 A에서 B를 거쳐서 C로 갔다라는 설명이 나와야 맞는 건데, A에서 C로 갑자기 가 버리면은 선생님에 따라서는 이제 틀리게 채점을 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어떤 부분을 반드시 내가 적어야 되는지 이게 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, 이제 답지 같은 거에 풀이 잘 나와 있는 이제 서술형 대비하라고 나온 교재들도 많잖아요. 그런 교재들을 좀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은 선생님한테 여쭤보는 거죠. 뭐 "제가 이렇게 썼는데 이 중에서 혹시 필요 없는 부분이 있습니까? 아니면 제가 꼭 써야 되는데 안 적은 부분이 있습니까?" 이런 걸 이제 물어보고 계속 이제 피드백을 해야죠. '내가 풀이를 쓸 때 어떤 부분은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구나.' 그런 걸 이제 잘 파악을 하는 게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. 학교나 학원 선생님의 이렇게 교정을 받으면서 알아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요. 만약에 혼자 이제 인강 같은 걸로 공부하거나 이런 친구들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? 박유 선생님도 학창 시절에 좀 스스로 인강이나 이런 것들로 공부하셨는데 그런 친구들은 좀 어떤 팁이 있을까요?
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수학 공부할 때 답지를 보지 마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. 저는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생각하는데 고민을 하지 않은 상태로 풀이를 보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풀이를 봤던 이유가 이제 방금 이제 노원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출제자가 원하는 내용들이 있어요.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항목별로 이식 들어가면 몇 점, 이식 들어가면 몇 점 그런 게 나와 있잖아요. 해설지에.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, 이런 문제에서는 이런 포인트를 집어서 풀이에 적어야 점수를 다 받을 수 있겠구나. 이런 식으로 약간 반복을 하면서 좀 감을 키워나갔던 것 같고 거기에 한 발 앞서서 들어가야 할 내용 간의 약간 유기적인 관계를 풀이에 이렇게 녹이는 걸 좋아해요. 그래서 제가 뭐 도출한 식이 두 개예요. 뭐 그러면 땡땡땡 1번씩, 땡땡땡 2번씩 해가지고 그 식 두 개씩을 이용해서 어떤 새로운 식을 도출했다면은 그 세 번째 식을 쓴 다음에 옆에 끝에 왜냐하면 1번씩과 2번씩 때문에 이렇게 적어 놓는 식으로 그 풀이를 읽는 사람이 봤을 때 막힘없이 읽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제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그 논리적인 그 구조를 그냥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 읽어도 아, 약간 이런 식으로 풀었구나. 바로 이해가 가능하도록 약간 그런 식으로 적는 거를 혼자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상대방 입장에서 이거 풀이만 봐도 이해가 될까? 안 될 것 아, 같은데 네네네, 그걸 맞습니다. 고쳐보고 그런 연습을 계속 네네네. 하셨군요. 최인영애님께서는 이제 중학교 내신 잘 받기 위해서 풀이를 잘 적는 방법, 이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풀이를 네. 잘 못 적는 애들이 보면 대체 네. 중학교 수학은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없다 보니까 그러면서도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소위 말해 양치기 같이 문제만 많이 푸니까 그 문제 옆에 살짝 숫자만 끄적여 가지고 푸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서술형 시험이라든지 혹은 난이도가 조금 높은 문제들이 나오면 형식에 맞춰서 쓰는 걸 잘 못하는데 그래서 쉬운 문제더라도 자기가 알고 있는 개념을 한번 적어보고 특히 또 글씨를 또 지렁이처럼 적는 친구들은 미리 연습할 때도 문제 수가 많다고 귀찮다고 끄적거리고 막 지렁이로 그리지 말고 한번 자기가 쓸 수 있는 최대한으로 깔끔하게 해서 한번 적어보는 몇 문제에만 적용시켜서 그런 연습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중2 친구 중에 글씨 너무 못 써가지고 고민인 친구들도 많거든요. 선생님들도 뭐 글씨 못 써서 고민인 거 뭐 해결 방법 있으셨나요?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아빠가 하루는 이제 제가 글 쓴 거 보고 풀이라든지 이런 거 보시고 너무 못 쓰는 것처럼 보이셨나 봐요. 그래서 저한테 이제 사주신 게 펜글씨 교본이었어요. 그래서 그걸로 연습을 했었고 만년필 사가지고 그 만년필 가지고 펜글씨 교본 연습하고 숫자 같은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약간 그 헷갈릴 수 있는 거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6이랑 알파벳 8이랑 B 5. 이런 거 있잖아요. 풀이 쓸 때 제가 스스로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약간 그런 것들 신경 써서 좀 적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방금 이제 뭐 인혁쌤 말씀하신 것처럼 글씨체 정말 중요하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펜글씨 교본으로 좀 오버하는 식으로 좀 교정을 하긴 했는데 이쁘게 쓰려고 노력하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네. 만년필로 잘 써지는 상태에서 연필이나 샤프 또는 볼펜을 쓴다. 그러면 진짜 글씨가 예쁘게 나와요. 근데 막 이제 시험 때 서술형 쓸 때까지 막 그게 막 하진 않는데 그때는 이제 좀 급하니까 약간 그래도 알아볼 수 있게 써요. 근데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글자를 이렇게 정사각형에 넣는다 생각을 하고 균형을 맞추려고 해요. 예를 들어서 뭐 바라는 글자를 쓰면은 딱 절반 나눠가지고 왼쪽에 기음 넣고 오른쪽에 아 넣고 이런 식으로 음. 약간 그 정도는 지키면서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. 네, 아무튼 그렇고요. 오늘도 오랜만에 모여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. 유익한 얘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. 영상이 만약에 도움이 됐다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. 혹시라도 내신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저희가 최대한 답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